2025년 파리에서 가장 뜨거운 현대미술 현장 3곳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아트바젤 파리가 열린 그랑빨레입니다.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죠. 전 세계 15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하고 거래 규모는 수천억 원대.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규모의 전시에 와서 막상 어떻게 봐야 하지? 라는 물음표가 가득 차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현대미술은 난해하다. 네,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스토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미술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전 미술이 소설이라면 현대 미술은 시가 아닐까요? 행간에 숨어있는 맥락을 파악해야 하죠. 그러나 현대 미술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위압감 때문에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게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죠? 미술을 감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동심으로 돌아가는 자세인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편이에요. 사실 현대미술 정말 별거 없거든요. 제가 얼마나 단순하게 작품에 다가가는지 저만의 방법을 살짝 공개하면서 올해 아트바젤 주요 작품들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작품을 처음 보는 과정을 크게 3가지 스텝으로 나눕니다. 스텝 1, 형태를 본다. 크다, 웅장하다, 움직인다 이렇게 크기, 실루엣, 모션 등 첫인상을 먼저 관찰합니다. 스텝 2, 색을 본다. 빨갛다, 알록달록하다, 매끈매끈하다, 평평하다, 울퉁불퉁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컬러, 매티리얼, 피니쉬 이 3 요소를 관찰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색뿐만이 아니라 재료, 질감 등 표면에서 대상에 대한 인상을 느끼게 되거든요. 의식적으로 이 감각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스텝 3, 제목을 본다. 제목을 찾아본다. 자, 그럼 어느 정도 호기심이 생기신 거겠죠? 제목에는 보통 의도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작가의 세계 안으로 한 발짝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계어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대한 문어가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어요. 크기만 보면 압도적인데 둥근 눈과 귀여운 표정 때문에 가까이 가보고 싶어지죠. 장난감 같기도 하지만 다리가 뻗어나가는 모습이 이 공간을 전부 집어삼킬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 강렬한 색채들이 이 공간에 활기를 더합니다. 바로 루이비통과 타카시 무라카미의 무려 20년이 넘은 인연. 처음엔 가방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하나의 세계관이 되었습니다. 무라카미는 자기 다리를 먹는 문어라는 작품을 선보인 적이 있어요. 재생과 소멸, 스스로를 삼키며 계속 살아가는 존재의 모순을 담은 작품이죠. 이번 문어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겉으론 귀엽고 화려하지만 그 안엔 스스로 순환하며 소모되는 세계라는 주제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시그니처 웃는 꽃. 마냥 밝고 행복하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 해맑은 얼굴들이 실제로 눈앞에 수백 개가 놓여 있다면 섬뜩함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무라카미는 전쟁 이후 일본이 만든 행복의 얼굴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와 경제성장, 소비 문화가 뒤섞인 시대 속에서 일본 사회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밝음, 그 속에 억눌린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과 공허함이 동시에 피어있는 세계이죠. 무라카미는 이 웃는 꽃을 예술, 패션, 굿즈 등 모든 영역에 확장시켰어요. 예술의 순수성보다 예술의 유통과 소비 자체를 예술 행위로 본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무라카미의 예술은 의미를 모를 땐 재밌고 알고 보면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예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시장 중앙에 거대한 돌탑이 있습니다. 3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가까이 서면 우러러 올려다봐야 할 정도인데요. 돌이라는 자연물에 비비드한 색이 입혀져 있으니 낯설게 다가오죠. 장엄함보다는 유쾌함이 더 느껴집니다. 가까이서 보면 표면이 울퉁불퉁한 진짜 돌 같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위적인 세계 돌탑이 시공간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스위스 출신 대지미술 작가 우고 론디논의 마운틴 시리즈입니다. 산이라는 건 인간보다 높은 대자연이죠. 돌을 쌓아 올린 이 산 시리즈는 라스베가스 사막에서 처음 대중들에게 선보이며 약 1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왜 돌을 쌓을까요? 돌을 쌓는다는 건 고대부터 토템, 기념비, 무덤과 같이 인류의 오래된 행위입니다. 이 오랜 행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죠. 수천 년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돌을 하나씩 쌓는 것은 인간이 자연과 맞서면서도 그 일부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균형 잡힌 돌탑은 보는 이에게도 묘한 안정감을 줍니다. 일종의 명상을 유도하기도 하죠. 아마 여기 전시장 대신 광활한 풍경에서 봤다면 의미가 더 깊이 와닿았을 거예요. 하지만 묵묵하게 서 있는 돌 주변은 여전히 혼잡한 이런 모순적인 상황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침묵과 소란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풍경이 요즘 날의 세상 같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왜 돌에 색을 칠할까요? 회색 돌에 인공적인 원색을 입히면서 자연의 질감과 인간의 흔적을 덧대어 보여줍니다. 이로써 이 돌들은 자연물도 아닌 인공물도 아닌 어딘가에 걸려있는 애매한 존재입니다. 동시원 패턴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강렬한 원색들이 원의 형태로 겹겹이 번져나가고 있어요. 앞에 딱 서 있는 순간 시선이 가운데로 빨려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제목이 웬 외계어인가요? 이 작품도 우고 론디논의 연작입니다. 22. Dezember는 독일어로 12월 22일을 뜻합니다. 론디논에는 매일 그날의 기분과 상태를 색채 조합으로 원을 그리며 마치 일기장과 같은 그림을 남깁니다. 하루 동안의 빛과 감정이 원 안에서 천천히 퍼져나가죠. 두 개의 기다란 유리막대가 놓여 있습니다. 유리는 스스로 색을 갖고 있지 않지만 주변 공간에 빛을 받아 새로운 색이 생기기도 하죠. 매끈매끈한 표면에 주변의 빛을 산란시키면서 기분까지 청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무제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작가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죠? 빛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안 바로니카 얀센스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유리를 조각의 재료라기보다 빛을 담는 그릇처럼 다룹니다. 안에 있는 작은 기포나 결도 그대로 남겨놔서 완벽하게 매끈하지 않고 시선에 따라 계속 다른 표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 유리 자체보다 빛, 공간,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란 유리 구슬들이 동그랗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구슬 하나하나가 작은 렌즈처럼 작동해서 주변 공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반사하고 빛이 들어오면 색도 톤도 계속 변해요. 제목은 Pluralistic Vision, 즉 다중적 시선이란 뜻입니다. 세계를 하나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구슬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렌즈인 거죠. 올라프 엘리아슨이라는 작가입니다. 거울을 여러 개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나의 세계를 여러 방식으로 보는 경험을 만들곤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다른 풍경을 보게 하죠. 세상은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는가를 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이번 작품도 유리구슬이 연결된 조각입니다. 부드러운 곡선이 이어져 마치 궤도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색도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무색에서 연분홍, 자주색으로 점점 짙어지는데 이 그라데이션이 작품의 운동감을 만들어줍니다. 이 작품도 반사되는 재질이 사용되었어요. 주변 공간과 관람자를 반사하며 자연스럽게 우리를 계속 움직이면서 관람하도록 만들죠. 유리, 구슬 소재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장미슈 오토니엘의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별자리, 양자리에서 영감받았습니다. 양자리는 새로운 시작, 용기, 리더십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토니엘은 유리구슬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순환, 변화하는 생태계, 그리고 우주적 질서를 자주 탐구합니다. 이 작품도 에너지와 생명력이 만난 하나의 작은 우주처럼 느껴집니다. 하얀 대리석판에 못 하나가 툭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딱딱한 대리석이 마치 천처럼 주름이 잡혔죠. 재료의 물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무언가 강한 힘, 반전된 힘을 보여주는 걸까요? 제목이 질투입니다. 작가는 바로 미술계 악동이라 불리는 마우리치오 카텔란입니다. 예술은 너무 진지해졌다 라고 말하며 유머, 풍자, 허무함을 자주 다룹니다. 제목을 듣고 보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대리석을 질투한 녹슬고 못생긴 못의 공격처럼 보이지 않나요? 대리석의 주름은 남몰래 품고 있는 내면의 상처일까요? 규칙적이고 깔끔한 줄무늬 패턴과 기하학적인 형태, 알록달록한 원색의 조합, 그리고 거울에 비치는 주변 공간이 이질적으로 겹쳐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목은 원에서 사각형으로입니다. 이 작품은 형태 그 자체에 대한 연구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작가는 다니엘 뷰랑입니다. 줄거리도 없고 서사도 없고 형태만 남는 순수 조형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뷰랑의 작품은 줄무늬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의 시그니처 언어거든요. 파리 시내에도 그의 설치 작품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건축물 사이에 이런 줄무늬 기둥이 나타난다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실 것 같나요? 안 어울리는 이 줄무늬는 대체 뭐지? 싶겠죠. 작가의 의도?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줄무늬 두께도 딱 8.7cm로 늘 고정인데요. 차양막의 줄무늬 두께가 보통 8.7cm였다고 해요. 작가는 아무 의미도 없고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완전히 중립적인 형태를 찾고 싶었습니다. 풍만한 몸집의 여성이 보입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활기찬 에너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 같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페미니즘 작가 니키 생빨입니다. 바로 그의 시그니처 나나인데요. 1960년대 후반 시작한 나나 시리즈는 전통 미술이 여성을 연약하고 섬세하게만 그려왔던 틀을 완전히 뒤집고 강하고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여성을 보여줍니다. 니키가 꿈꿨던 이상적인 여성은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니키는 이런 풍만함을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닌 힘과 축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캔버스 위에 거대한 철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회화 같지만 조각 같기도 해요. 양쪽 와이어에 매달려 있는데 균형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제목이 무제입니다. 이럴 땐 역시 작가의 이력이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쿠넬리스는 재료 자체가 말하도록 두는 작가예요. 무거운 금속 자체가 형태와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철, 석탄 같은 산업재료는 아르테 포베라의 상징. 아르테 포베라는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예술운동으로 가난한 예술이란 뜻이에요. 비싼 재료 대신 철, 나무, 돌, 천, 석탄 같은 일상적이고 거친 재료를 사용해 산업화 시대의 혼란, 인간의 감정, 그리고 존재의 본질을 다루고자 했죠. 비너스가 방금 전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 봅니다. 스케치한 종이들이 흩날리고 있네요. 단순한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고전미와 현대미의 대비를 또 느낄 수가 있네요. 아르테 포베라, 미니멀리즘을 중심으로 한 밀라노에서 출발한 카디 갤러리였습니다. 푸른 빛의 붓자국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정적인 붓터치가 아니라 상당히 자유분방하죠. 작가의 붓질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큰 붓에 물감을 적시고 한번 깊게 숨을 고른 뒤 캔버스에 붓끝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붓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단호하게 망설임 없이 이리저리 뻗어나가는 붓짓. 네, 단번에 누구의 작품인지 알아차린 분들 계실 겁니다. 이우환 화백의 동쪽 바람입니다. 제목을 알고 나니 이 붓터치들이 바람이 스쳐 지나간 자리들을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이번엔 여러 번 덧질로 포개진 붓자국들이 보입니다. 아까와 같은 파란색인데 이번에는 질감이 조금 더 꾸덕하죠. 물감을 아낌없이 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단색화의 선구자 하종현 화백입니다. 제목은 결합, 맞닿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가의 독특한 작업 방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대천 뒷면에 물감을 바르고 밀어 올려서 앞면에 올 사이사이로 색이 배어나오게 합니다. 바로 제목에는 물감을 밀어 올리는 힘과 물감을 투과시키는 마대천의 만남, 재료끼리 서로 엉켜 이미지로 연결되는 순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거장의 그림이 나란히 놓여 있으니 힘의 성격이 딱 비교가 되는데요. 절제된 힘과 밀어내는 힘. 비슷한 단색하여도 큰 차이가 두드러지죠. 그랑빨레의 맞은편 뿌띠빨레에도 대형 작품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린이 한 마리 쓰러져 있는데요. 목이 관절 마디마디마다 꺾여버렸습니다. 눈, 코, 입, 털까지 아주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는데요. 이 기린은 점점 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가만히 서서 이 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어요. 서서히 무너져가는 우리의 생태계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우리 인류의 현실이 떠오르지 않나요? 제목이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The elephant in the room. 모두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문제라는 뜻이죠. 줄리어스 본 비스마르크라는 독일 작가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불편한 진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린 옆에 있는 청동 기마상 또한 쓰러졌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마상은 서양에서 강한 권력을 상징하죠. 인간이 만든 영웅 서사 또한 모두 절대적이지 않고 불안정하며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굵직한 작품들 위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작품 해석을 보기 전에 눈에 보이는 걸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마치 책의 문장을 읽듯이 관찰하는 게 감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다 보면 제목이 궁금해지고 작가의 세계관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럼 전 이만 파리 현대미술 탐방 2탄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아비앙또.